방사선을 재는 선량의 단위입니다. 방사선을 잴 때는 가장 시작은 방사능부터 시작을 합니다. 방사능은 단위 시간당 방사성 물질이 분비되는 개수라고 알려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SI 단위는 100큐렐이지만 실제 계산할 때는 단위 초당 몇 개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계산이 편합니다. 방사 소스에서 초당 방출되는 개수가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관심 지점에서의 플루런스율 혹은 입자속 밀도입니다. 보통 이 방사선이 거리의 제곱 반비례한다는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데, 관심 지점이 만약에 몇 미터라 하더라도 이걸 반지름으로 하는 구의 표면적을 구하는 공식이 4파이 r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반지름 r에 대한 표면적을 구한 다음에 이 단위 면적에 몇 개의 방사선이 지나가는가를 계산하면은 플루런스율이 나옵니다. 즉, 이 단위 면적당 플루런스율은 이 방사능을 이 전체 면적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단위가 이렇게 1초에 제곱미터당 몇 개가 나오는지 플루런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값을 기준으로 조사선량을 구하는데, 여기를 통과하는 방사선이 에너지가 주어지고 개수가 주어지는데, 이 에너지와 개수에 의해서 과연 몇 개의 공기가 이온화가 되는가 라는 부분을 계산하게 되면 조사선량이 됩니다. 보통 이 조사선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W 값을 주어지기도 하는데, 여러가지 방법, W 값을 주어진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직접 이 전하량을 주거나, 아니면 렌트겐 값을 주거나, 쿨롱 퍼 킬로그램 값을 주거나, 어떤 식으로든지 계산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은 조사선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선량을 흡수선량으로 변환할 수 있는 어떤 힌트를 주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보통은 저지능 비를 가지고 계산하게 되는데, 일단 조사선량을 구한 다음에 흡수선량으로 변환을 시키게 됩니다. 특징은 조사선량은 공기를 이온화시키는 선량이고, 흡수선량은 흡수한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조사선량과 흡수선량은 전혀 개념이 다른 선량입니다. 단지 이 상호 간에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지, 공기를 이온화시키는 것과 어떤 특정 물체에 흡수되는 에너지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조사선량은 전하의 개념이고 흡수선량은 에너지의 개념입니다. 흡수선량은 에너지 기준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방사선인지 가리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등가선량부터는 생체, 그러니까 보통은 인간이 이 선량을 받았을 때 어떠한 얼마만큼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정하기 위해서 다시 흡수선량을 방사선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시 재평가를 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재평가가 되면은 흡수선량이 등가선량을 변하게 됩니다. 흡수선량에서 등가선량으로 바꾸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광자나 전자는 1, 즉 흡수선량과 등가선량이 동일하다는 뜻이고, 알파선은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가중치 20을 줍니다. 까다로운 건 중성자인데, 중성자는 예전에는 단일 숫자를 줬었는데 ICRP 103이 나오면서부터는 연속 함수를 줘줬습니다. 즉 에너지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계산 과정이 한번 늘어나긴 하지만 계산식 자체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기로 쉽게 계산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흡수선량은 흡수선량에 대한 특수 단위로 그레이를 사용하고 있고, 등가선량은 등가선량에 대한 특수 단위로 시버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단위만 보고도 이 그레이 단위를 썼으면은 흡수선량이다 하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유효선량은 실제 인간이, 그러니까 어떤 선량을 받았을 때 인간이
인체 어느 부위에 방사선을 맞았을까라는 것을 고려해서 이 방사선의 인체 위해도를 평가한 값입니다. 이 조직가중치의 기준은 방사선을 맞았을 때 인간이 생명을 해치게 되는, 그러니까 특정 부위가 인간의 생명활동을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분류를 둬서 다시 재평가한 값이 유효설량입니다. 등가설량과 유효설량은 같은 시버트 단위를 쓰고 있고, 결국 어떤 공식이더라도 마지막 문제는 유효설량을 계산하도록 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효설량은 직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값이 아니라 이 처음에 방사선부터 플루언스, 조사설량, 흡수설량, 등가설량을 거쳐서 계산이 되는 계산에 의해서만 증명이 가능한 값이기 때문에, 즉 실제 측정이 불가능한 값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방사능을 주고 여기까지 계산하도록 문제를 낼 수 있고, 혹은 조사설량이나 흡수설량을 주어서 유도설량까지 계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으로 계산하는 값은 유도설량입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 순서대로 흘러가게 계산을 해야지 방향을 잘못 잡을 경우에는 절대 계산이 되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장애방어에서 주로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략적인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인간의 각 조직이 어느 정도 인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각 구별을 하는 게 이 조직가중치고, 이 조직가중치가 등가설량에 곱해져야지만이 유효설량이 계산되게 됩니다. 보면은 이 인간 몸에서 가장 중요한 이 5개의 기관과 이 나머지 기관을 통째로 하나로 쳐서 총 6개의 그 조직이 인간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 각각 하나씩 조직가중치 0.12를 두게 됩니다. 즉, 이 기관 중에 어느 하나가, 예를 들면은 폐가 방사선을 맞았으면은 이 폐가 방사선을 맞음으로써 인간이 죽을 가능성이 0.12 정도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면 될 겁니다. 만약에 각 조직이 방사선을 모두 맞아서 조직가중치 100을 채우게 되면은 이 사람은 무조건 죽는다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됩니다. 즉, 조직가중치가 높을수록 인간이 생명활동을 유지하는데 더 중요한 부위가 되는 거고, 적색골수나 결장, 폐, 위, 유방이 조직가중치가 가장 높은 그런 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0.08을 나타내는 생직선이 있는데, 이 생직선은 이 인간의 생명활동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그 유전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조직가중치를 크게 올린 경우입니다. 그 0.04 같은 경우에 방광, 식도, 간, 갑상선 등이 있고, 그 외에 굉장히 조직가중치가 낮은 골표면, 뇌, 침샘, 피부가 있습니다. 이걸 보통 시험에 나올 때는 항상 조직가중치가 가장 높은 부분 혹은 가장 낮은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 조직가중치가 높은 방법은, 높은 조직은 너무 당연하지만 암에 대한 위험성이 높은 부위만 몰려 있습니다. 즉, 이 조직에 암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되면은 그건 조직가중치가 높은 그런 조직이 됩니다. 적색골수는 사실은 백혈병으로 연상을 하면 되고, 그 외에 폐암, 위암, 유방암처럼 암이 쉽게 걸린 조직은 조직가중치가 높습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암이 걸려서 인간의 목숨을 위험할 만한 부위는 당연히 인간 생체 활동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직가중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직가중치는 중요한 건 손상 시 사막에 이르게 한 영향력입니다. 따라서 방사선에 민감한 조직이 또 있지만, 인간 몸에 또 있지만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지 않은 기관, 수정체 같은 경우는 이 조직가중치가 높게 측정이 되지 않아 있습니다. 방사선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은 다른 과목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 이론이기 때문에 이건 제대로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사선이 인간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은 그 과목이 장애방어가 되는 것이고, 이 방사선 계측기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은 그게
취급기술 과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방사선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이 이 장애방어나 취급기술을 공부하기에 훨씬 수월하게 됩니다. 방사선과 물질 상호작용은 결국 방사선이 물질의 에너지를 전달하다가 이 에너지가 완전히 없어지는 순간 방사선이 소멸하는 개념입니다. 먼저 이 방사선 중에서도 하전 입자를, 즉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물질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구별해 보면은 탄성산란과 비탄성산란을 나누게 됩니다. 탄성산란은 마치 당구공이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충돌 후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고 진행 방향만 바뀌는 이런 현상을 탄성산란이라고 합니다. 이 방사선에서의 이해는 가벼운 하전 입자인 베타선이 원자핵의 강한 전자장 영향을 받아서 방향이 바뀌는 현상을 말하게 됩니다. 실제로 베타선이 원자핵에 충돌하지는 않지만 전자핵의 원자핵의 전자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거리까지 접근하는 것 자체를 여기에서는 충돌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성산란은 이 전자장 영향으로 방향만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의 운동 에너지뿐만 아니라 에너지 보전 법칙 자체도 성립하게 됩니다. 비탄성산란은 마치 똑같은 세공에 마치 납공이 충돌한 것처럼 충돌하고 모양이 바뀌어서 이 납공이 모양이 바뀌어서 이동하는 것처럼 에너지의 일부가 이 물체를 변경시키는 그런 산란을 비탄성산란이라고 합니다. 방사선에서 특히 하전 입자에서 비탄성산란이란 여기와 전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나왔듯이 방사선이 궤도 전자에게 에너지를 주어서 핵이 있고 궤도 전자가 있는데 궤도 전자에 에너지를 주어서 이 궤도 전자가 흥분 상태로 되는 것, 이게 여기 아주 핵의 구속력을 벗어나는 걸 전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궤도 전자에 에너지를 주어서 그 하전 입자의 에너지가 감소되는 현상, 이걸 비탄성산란이라고 합니다. 물론 비탄성산란이 이 전체 하전 입자의 에너지의 일부를 없애기 때문에 이 비탄성산란 후에 에너지가 약간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비탄성산란을 수없이 반복하다 결국 에너지를 완전히 잃게 되면 소멸하는 겁니다. 지금 확률적으로 봤을 때 탄성산란은 이 하전 입자가 원자핵 근처까지 접근해야 되지만 비탄성산란은 원자핵에 접근할 필요가 없이 궤도 전자와 반응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확률적으로 이 하전 입자가 물질과 작용하는 건 탄성산란보다 비탄성산란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비탄성산란에 이 충돌 손실 외에 복사 손실이 있는데, 이 복사 손실은 먼저 제동 복사. 이 하전 입자가 핵에 접근을 하다가 이 원자핵의 쿨용력에 의해서 속도가 줄어들고 이 줄어든 속도에 해당하는 에너지만큼 전자파를 방출하는 현상, 이걸 제동복사라고 합니다. 실제로 전자가 어떤 금속 타겟과 상호작용하는 대부분의 현상이 바로 이 제동복사입니다. 흔히 엑스레이 튜브로 알려져 있는 그 엑스레이 발생장치에서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이 엑스레이는 이 제동복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방사선입니다. 그리고 체렌코프 복사는 굉장히 한정된 상황에서만 일어나는데 광속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하전 입자가 전자파를 방출하는 현상입니다. 즉 실제 이런 공기 상황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
하전 입자는 질량을 가진 입자인데 광자보다 빠르게,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물 안에서 베타선이 방출되자마자 에너지가 수메브 이상이 되면은 그 운동 에너지가 물 안에서 빛의 이동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정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게 체렌코프 복사입니다. 보통은 파란색으로 나오게 되고, 또 쌍소멸은 베타 플러스 분계를 하거나 베타 플러스 분계를 하게 되면은 이 베타 플러스가 양전자가 에너지를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이게 주위와 반응을 하면서 에너지를 모두 잃게 되면, 즉 에너지가 0이 되게 되면 이 베타 플러스 양전자가 주위에 자유전자와 결합해서 쌍소멸이 일어나면서 한 쌍의 광자를 만들게 됩니다. 이 쌍소멸을 만드는 현상을 이 복사 손실에 포함이 됩니다. 저지능은 단위 길이당 방사선 입자가 에너지를 잃는 비율입니다. 즉, 이 방사선 여기를 지나갈 때 어떤 물체에 들어왔을 때 이 길이당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잃는가, 즉 이 하전 입자 입장에서 얼만큼 많은 에너지를 외부에 잃는가에 대한 거기 때문에 항상 이 전체 에너지에서 얼만큼 잃는지에 대한 부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저지능은 당연히 단위 길이니까 1cm당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없어지는가 라는 것이고, 이 저지능이라는 단위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는 질량 저지능이라는 단위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저지능 자체가 방사선의 에너지가 달라질 때마다, 그리고 이 물질이 달라질 때마다 변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에 대한 그 테이블을 만들려면은 너무 데이터가 많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이 저지능은 그 밀도의 비례한 점을 이용해 가지고 아예 이 저지능을 미리 밀도로 나눈 값을 만들어서 질량 저지능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을 할 때는 이 질량 저지능의 그 특정 그 물체의 밀도를 곱하면은 다시 이 저지능 단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테이블을 보면은 한쪽이 에너지고, 에너지에 따른 특정 물체의 저지능 값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밀도에 상관없이 모든 이 물체의 저지능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경우인데, 콘크리트는 일반적으로 밀도가 2.3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그 구성 요소에 따라서는 그 이상 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밀도를 미리 나눠 놓는 질량 저지능을 이용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질량 저지능은 테이블에서 주어지는 값, 실제 사용할 때는 질량 저지능의 밀도를 곱해서 저지능으로 바꿔서 계산을 한다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LTE는 선형 에너지 전달인데, 이건 아까 저지능이 이 파티클을 기준으로 에너지를 잃는 것이라면은 이 LTE 선형 에너지 전달은 이 매질 입장에서 에너지를 얼만큼 받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서로 에너지가 잃는 양과 받는 양이 같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차이가 생기는 게 바로 이렇게 매질을 벗어나는 방사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델타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지능에는 이 델타선까지 모두 포함돼서 저지능에 포함되지만 이 선형 에너지 전달은 매질 입장에서 에너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벗어나는 것들은 계산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선형 에너지 전달이 중요한 이유는 이 생물체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손상을 입느냐에 대한 기준이 바로 이 선형 에너지 전달입니다. 그렇지만 방사선 차폐 입장에서 얼만큼 방사선을 막을 것인가 라는 입장에서는 이 저지능의 개념이 더 사용이 되게 됩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이 델타 레이 때문에 항상 이 LT 선형 에너지 전달, 즉 흡수되는 양이 이 잃는 저지능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를 보면은 100의 하전리터가 들어와서 40이 흡수되고 10은 매질을 빠져나가고 나머지 50은 이 매질을 통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지능은 방사선을 기준으로 잃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100에서 50을 뺀 이 50이 저지능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LET, 선형 에너지 전달은 물질 입장에서 흡수한 거기 때문에 이 흡수된 40 이것만 선형 에너지 전달이 됩니다. 2014년, 2010년 기출문제인데 동일한 문제입니다. 저지등에 대해서 주어졌고 밀도를 줘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지능을 밀도로 나눈 값에 대해서 계속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지능을 밀도로 나눈 값은 결국 질량 저지능 개념입니다. 아까 테이블에서는 다 질량 저지능으로 표시를 해준다. 그리고 실제 사용할 때는 질량 저지능의 밀도를 곱해서 저지능을 사용한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량 저지능이 증기 상태일 때, 물 상태일 때, 얼음 상태일 때 서로 어떤 값을 갖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질량 저지능은 밀도와 무관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방사선은 양과 단위 연결이 된 부분인데 사실 강의 최초에 이 방사선의 단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문제를 배치한 이유는 오늘 나온 최근 개념에 대한 설명이 문제에 나왔기 때문인데 하나씩 보면은 먼저 흡수설량은 기본 1kg의 흡수한 에너지, 그러니까 물질이 단위 질량당 물질이 흡수한 에너지 줄을 흡수설량의 단위로 하고 있고 흡수설량에 대한 특수 단위는 그레이를 사용합니다. 즉 흡수설량의 단위는 줄 퍼 킬로그램이 나오건 그레이가 나오건 모두 흡수설량의 단위가 됩니다. 입자 플루언스는 단위 면적당 개수이기 때문에 개수는 단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빈칸을 표현해서 퍼 미터 제곱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냥 미터에 마이너스 2승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계산할 때는 그 혼동을 막기 위해서 샤 표시를 붙여주는 게 훨씬 실수가 적습니다. 질량 저지능은 저지능을 밀도로 나눈 값인데 원래 저지능이 단위 거리당 에너지 손실이므로 이렇게 이게 원래 저지능의 단위입니다. 그런데 그 질량 저지능은 이 값을 밀도로 나눈 거기 때문에 원래 밀도는 그램 퍼 센티미터 3승인데 나눈 값이기 때문에 이 센티미터 3승분의 g을 곱해줬습니다. 이게 아니라 센티미터 3승 퍼 g을 곱해주면 밀도로 나눈 값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약분이 돼서 결국 남는 단위는 매브 센티미터 제곱 퍼 g이 돼서 질량 저지능의 단위는 이렇게 됩니다. 입자 플루언스와 다르게 에너지 입자 플루언스 율은 율이 붙었기 때문에 S가 붙게 됩니다.